안녕하세요. 자, 심리상담사 직무교육입니다. 이제 우리 시간에 할 부분이 이제 5번째 5강입니다. 5강. 5번째 강인데,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할 부분은 성격이란 부분이죠. 우리 이제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심리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성격적인 결함이 이상행동이나 부정행동으로 나타나서 그런 사람이 상담의 대상자, 즉 내담자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대상자의 성격 형성이 어떻게 됐는가, 일련의 성격 형성 과정을 살펴보는 것. 물론 성격 형성도 있지만은 또 성격 형성도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게 절대적 기준이 될 것이냐 또는 말 것이냐 라는 부분이 지능입니다. 이 지능, 또 지능 검사를 한다든지 또 성격 측정을 검사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논란거리가 됩니다만은 이미 심리학이라는 이런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학문의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또 인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성격 이론에 있어서는 절대 과학, 절대적으로 성격이 그렇게 형성될 것이다 라고는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 심리학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역시 여러분들은 심리 상담사이기 때문에 심리학에 근거하여 그런 성격 이론을 충분히 숙지해서 또 그런 대상자들, 그런 아이들에게 10분 그 내용을 가르쳐 주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잘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맨 첫 번째는 성격인데, 성격 이론 그러면은 다른 우리 성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규정을 하냐면은 그 성격을 갖고 있는 개개인의 모든 사람들이 다릅니다. 개개인만의 독특한 부분인데, 그래서 개개인만의 독특성, 개인의 성격이 갖고 있는 개인의 독특성, 또 개개인만의 안전성, 개개인만의 안전성, 또 개개인만의 일관성. 먼저 이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현재 존재하는 인구는 대략적으로 한 74억 명이 있습니다. 그 74억 명이 있다는 것은 그대로 이야기하면 74억 개의 성격이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다 다른 것이죠. 개개인만의 독특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 다릅니다. 물론 성격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격이 같다 이렇게는 못합니다. 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같지 않아요, 절대. 그리고 성격이라는 것은 일단은 성격이 한번 형성되면은 안정성이라고 합시다. 안정되게 한다. 안정성,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딱 성격이 20세까지, 적어도 프로이트의 이론에 의할 것 같으면 20세 성인이 될 때까지 성격이 형성됐습니다. 그 성격 형성될 때는 일정 부분 가고, 그리고 항상 거의 일관성 있게 간다. 똑같이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행동의 일관성이 되겠지만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성격이 이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성격 자체를 어떻게 그 사람이 이런 성격에서 행동의 예측, 행동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라고 예측할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예측이 되니까 통제도 가능하죠. 컨트롤 되겠죠. 바로 이런 독특, 안정, 일관성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런 또 예측과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성격 이론 하게 되면 뭐니 해도 정신분석 이론에서 지그문트 프로이트, 이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성격 이론을 들고 나오는데, 일단
지금부터 프로이드의 성격 이론은 성 중독이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 욕구, 그걸 이제 성충동이라 그래요. 이것을 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 그래서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19세기 중반에 1856년에 태어났어요. 1856년에 태어나서 1870년대 조금 중반, 70년대에서 80년대 넘은 그 사이에 정신과 의사 면허를 땁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당시가 바로 19세기 중후반입니다. 19세기 중후반은 이 성이라는 것, 이 성을 굉장히 터부시했어요. 금기시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걸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그 당시 동료들이나 선후배, 또 사회의 여타의 사회적인 부분에서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결국 프로이트 이론 자체가 인정을 못 받았다. 그러다가 20세기가 돼서 빛을 발합니다. 이미 20세기가 되다 보니까 억눌린 성이 분출되게 돼요. 그리고 바로 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성격 이론에서도 많이 합당하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20세기가 돼서 아주 괴화한 그런 학자고, 물론 지금은 21세기죠. 지금 21세기는 더욱더 정신분석 이론이라고 해서 성격 이론이랄지, 특히 정신병 치유랄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많은 각광 또는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적 충동은 특히 이제 어떤 내용을 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의식과 의식인데, 물론 전의식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빙산론을 들고 나오면서 빙산에서 10% 정도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이 의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는 무의식입니다. 아동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성적 욕구, 성충동을 보입니다. 성적을 보이는데 어른들은 자꾸 이걸 억누릅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 속으로 잠재돼 갑니다. 잠재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잠재된 그런 성충동이 다음에 성이 돼서 이 잠재됐던 이런 충동을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런 행동을 뭐라 할까? 그 행동을 반사회적 행동. 잘못된 행동, 잘못된 행동, 병적 행동. 이렇게 나타나겠죠. 바로 이게 프로이드의 이론이에요.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우리 상담을 함에 있어서 이 반사회적 병적 행동은 상담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프로이드의 이론이 할 것 같으면 이 무의식을 잠재돼서 있게 하지 말고 의식화시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반사회적 행동, 병적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바로 프로이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도 프로이트는 또 성격의 형성에서는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에 따랐어요. 자, 이드는 원초와 본능, 그러죠. 본능. 에고는 자아라 그럽니다. 자아라 그러고. 슈퍼에고는 초자아라 그러고. 이 세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드가 원초와 본능이 에고를 괴롭힙니다. 쉽게 말해 왜 지금 본능적으로 놀지 않냐? 왜 동물적으로 놀지 않냐? 자, 그렇다고 해도 평상시에 아무리 그렇게 이드가 에고를 괴롭힌다고 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에고가 이드를 이겨내겠죠. 그러나 평상시에는 그렇습니다만은
술이라도 한 잔 할라 치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드가 에고를 이겨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에고가 이드한테 집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적인 본능들, 원초가 더 많이 분출돼서 예컨대 아무 데서나 소변을 본다든지, 또 아무 데서나 뭐 음식을 토한다든지 아주 동물적인 그런 내용이 나타나겠죠. 그런 경우고. 그런가 하면은 슈퍼에고가 에고를 괴롭힙니다. 슈퍼에고는 양심이나 도덕입니다. 이것은 양심 도덕. 너 왜 양심적이지 않냐? 너 왜 동물적이지 않냐? 아니, 너의 지금 동물적으로 노냐? 양심적이지 않냐? 도덕적이지 않냐? 그럼 또 에고가 슈퍼에고 괴롭힘에서 또 소심해지죠. 그래서 에고는 항상 현실적으로 불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 건강한 성격의 소유자냐라고 한다면은 에고가 건강한 사람이 건강합니다. 아무리 이드의 괴롭힘이나 슈퍼에고 괴롭힘이 있더라도 굳건히 에고가 건강하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게 프로이드 이론이에요. 그게. 그의 원초와 에고, 슈퍼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특히 프로이드는 아까 말 성적 욕, 성충동에서 이걸 중요시했어요. 이드를. 그래서 특히 이드라는 것과 관계돼서 리비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리비도는 성적 에너지라 그럽니다. 그냥 성감대라고 해도 돼요. 이 리비도가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신체의 어떤 부위로 가느냐라고 해서 그 부위에 따라서 5단계로 나누죠. 일단 태어나서 출생해서 대략적으로 18개월 정도 저는 입으로 갑니다. 구강기로 간다는 것은 리비도가 입으로 가기 때문에 입의 즐거움이야. 그러니까 입으로 물고 빨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구강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물고 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겠어요? 만약에 거꾸로 이 입의 만족, 입의 충족을 하려고 하는데 어른들은 또 억제를 시켜. 아까 억압을 시키니까 거의 잠재돼. 그리고 다음에 성인이 돼서 그때 못 빨았던 걸 좀 빨아야 되겠어. 그래 담배를 빨아. 험담을 해. 입으로 싸워. 그러면은 분명히 아까 말한 대로 심리상담사에게 흡연 문제로 상담을 하러 왔다. 나는 정말 골초인데 못 끊겠다. 라고 했을 때는 구강기를 살펴보면 되겠죠. 이걸. 그럼 다른 당면으로 물고 빨고 쉽게 하면 되겠죠. 그게 심리상담사가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게 간단하지, 어떤 것에서. 프로이트의 이론을 적용한다면은.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는 2세에서 3세는 어디로 가냐. 이건 학문으로 갑니다. 리비도가. 그래서 학문기라 그래요. 학문기는 뭐가 있어요? 학문기라는 것은 배설의 즐거움, 배설물 보유의 즐거움. 아주 쉽게 말하면 똥 싸는 즐거움이에요. 그러면은 문제는 배설의 즐거움, 똥을 싸고, 물론 배설물 보유의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 말은 배설물이, 똥이 학문을 건드려줘야 된다는 것이야. 왜? 지금 그게 리비도가 모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런 즐거움을 느끼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젊은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아이의 이 기저귀를 보고 똥을 금방금방 치워버린 것이야. 즐거움을 뺏어가 버려. 그것도 성격 욕구를 앗아간 것이에요. 그것이 잠재돼 있어. 다음 어른에 나타나서 뭐가 나올까? 결벽증, 강박증. 이런 게 바로 이제 학문기의 욕구 충족이 안 되는 것이에요. 프로이드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3세에서 5세. 남근기라 남자 성기로 간다 이런 뜻인데, 이때를 프로이드는 결정적 시기라 그랬어요. 이 시기를 성격 형성의 결정적 시기라. 왜? 이때는 동일시라는 이런 가치관이 생긴다 그랬어요. 동일시라 해서
자, 남자아이는 남아, 여자. 남자아이는 누구하고? 아빠하고 똑같다는 것이야. 그러므로 나도 아빠하고 똑같은 남자야. 엄마를 사랑할 수 있어. 엄마를 사이에 두고 뭐가? 삼각관계 형성되지. 그럼 문제는 이제 삼각관계 형성되는데 우리 아빠 입장에서 혹시 내가 엄마를 좋아한다는 걸 알면 어쩔까? 알아서 아빠가 내가 자고 있을 때 혹시 나의 남근을 거세하면 어쩔까? 라는 거세 불안증에 시달린 것이야. 그 거세 불안증을 오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해요. 여자아이는 엄마를 동일시해. 나 엄마가 똑같아. 나 아빠를 사이에 두고 삼각관계인데 나 아빠 좋아해. 라고 해서 여자아이는 남근 선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해요. 자, 컴플렉스라는 말은 병입니다. 병. 큰 병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성격의 결정식이다라는 것인데 컴플렉스를 갖게 하면 안 되겠죠. 성격이 잘못 형성되면. 그러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남자아이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남자아이는 엄마하고 놀게 만들면 돼요. 여자아이는 아빠하고 놀게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남자아이가 엄마하고 노는데 자꾸 아빠가 너 일로 와. 왜 남자 자식이 엄마와 같이 있어? 라고 해서 그 즐거움을 억누르고 뺏은다면 성욕구를 그게 잠재돼 가지고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길까? 아, 남자는 여자를 좋아해서는 안 되나 보다로 동성애가 생겨버린 것이야. 남녀를 보면 이건 정말 큰 병이죠. 바로 그거의 결정적 시기예요. 성격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러면 동성애자가 심리 상담하러 왔다. 그럼 내가 상담사 입장에서 충분히 과거의 경험을 들추어서 해석해주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세 번째고, 네 번째는 6세, 11세 정도인데 이때는 잠복기라 그래서 리비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깔려서 잠복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를 불문하고 이 초등학교 다니는 시기잖아요. 이 시기 때는 친구가 될 수 있어. 리비도가 없으니까 잠복돼 있으니까. 남자가 여자하고도 친하고 여자가 남자가 친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는 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12세 이후 17, 18세까지 때는 이제 성기기 또는 생식기 정상적으로 남녀 성기로 간다. 정상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시기지. 이게 이제 프로이드가 말하는 성격 심리 성적 발달기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프로이드의 발달에 의할 것 같으면은 바로 결정적 시기라는 것도 드러나죠. 그리고 특히 이제 억압된다 그랬잖아요. 억눌린다 그랬잖아. 그 억눌린다. 그럼 그 속에 항상 뭔가가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안 된다.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억눌린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불안해. 불안할 때는 방어 기제를 발동합니다. 억압. 특히 이제 억압 방어 기제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사업이 안 된다거나 시험에 실패한다거나 그러면 자기를 억눌려. 자기를 억눌려고 사람들하고 전혀 서로 어울리지 않아. 그런 방어 기제. 부정. 절대 자기는 그렇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안 보인다. 아예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투사라는 거 있네. 투사라는 것은 뒤집어 씌우기입니다. 뒤집어 씌우기. 이런 경우 있죠. 자꾸 어떤 아이가 선생님을 싫어해. 너 일로 와봐. 너 왜 선생님을 싫어해?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제가 선생님을 싫어한 게 아니고 선생님이 저를 미워해요. 라고 뒤집어 씌운 거야. 투사. 합리화. 자기와 둘러대기. 대부분 또 시험 보고 와서 시험 떨어지고 와서는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안 배운 데서 나왔다 그러지. 이런 합리화. 물론 심포도 이야기, 레몬 이야기도 있지만은 전위라는 것은 바꾸는 것이야. 그러니까
종로에서 뺨 맞고 종로 맞고 한강에서 눈 흘린다. 이게 전위라 그러지 또.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꾸중 듣고 와서 동생을 괴롭힌다. 전위. 제일 좋은 이제 방어기는 승화입니다. 승화. 승화라는 것은 더 좋은 방향으로 끌어올린 것이지. 예를 들어서 과거에 뒷골목에서 주먹을 했던 조폭이었는데 깨끗이 씻고 목사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아이를 못 낳는 여자가 아주 고아들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게 승화. 이런 방어기제를 발동한다. 누구나가 다 이 방어기제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프로이트의 내용을 볼 때, 물론 이제 정신분석에서 프로이트는 뭐 꿈의 해석이랄지 전이랄지 저항이랄지 여러 가지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성격 발달 이론을 제대로 안다면은 아주 프로이트의 이론에 의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서의 상담은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레이트 심리학. 자, 트레이트 심리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특질 심리학, 개인의 특성. 특히 이제 올포트 같은 사람은 개성이라는 건 뭡니까? 개성이라는 것은 어떤 개개인의 독특한 특질이 가지고 있다는 거지. 특히 올포트 같은 경우는 성격을 들고 나올 때 아까 트레이트, 특질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올포트는 동기화, 모티베이션에 관련시켰어요. 어떤 한 사람의 그 행동, 활동의 흐름 중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특성으로 말한 것입니다. 특성을 말해서 아까 말한 변하는 부분, 뭐 자율적, 기능적 자율할지 변하지 않은 부분 언제나 어떤 성격을 아까 말한 변할 수 있냐, 변하지 않냐라고 역학적으로 특히 올포트는 성격을 이야기할 때 성격을 환경에 대한 독특한 적응을 결정한다. 성격이라는 것은 환경에 대한 독특한 적응을 결정하는 것. 그때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동기화되냐, 내가 어떤 특질을 발휘하냐 라는 그런 부분으로서 올포트가 들고 나온 것이고, 또 캐텔은 그 성격의 요인들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성격 요인은 복종이냐 지배냐, 신중이냐 정렬이냐, 또 소심하냐 대담하냐, 이런 행동 스타일을 묘사하는 이런 기질. 물론 이제 캐텔 같은 경우도 이런 성격을 들고 나올 때 그 성격 자체하고도 지능 구성하고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또 캐텔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트, 기질, 특질 심리학으로서는 올포트나 캐텔의 성격 요인을 들 수가 있겠고, 이제 행동주의와 사회인지 이론 앞서 봤죠? 행동주의는 어떤 환경과에 관련해서 스키너 같은 경우는 조작적 또는 도구적 조건 형성 이렇게 말해서, 특히 스키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유기체가 스스로 반응을 해서 나중에 자극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이 있고, 또 반두라 같은 경우는 사회학습 이론, 특히 성격을 어떻게 형성하냐라고 했을 때는 롤 모델이라는 거 있어요. 우리 요즘 잘 쓰잖아요. 롤 모델. 그래서 어떤 사람을 롤 모델로 해서, 예를 들어 학교 다닐 때 뭐 나는 정말로 이순신 같은 그런 군인이 되겠어, 나는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과학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반두라가 이야기하는 모델 학습, 관찰 학습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진화 심리학. 자, 진화 심리학입니다. 진화 심리학과 행동 유전학 이렇게 했는데, 야, 진화 심리학. 그럼 일단 여러분들 진화는 찰스 다윈의 이론에 근거한 것이죠. 진화라는 것은. 그럼 결국은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간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수백만 년에 거쳐서 된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성격도 어떻겠습니까? 성격도 그런 적자 생존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살아남은 사람이 계속적인 진화 과정에서 오늘날 존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의 만약에 성공적으로 살아남아 번식해서 이런 유전자를 후대에 계속 전할 수 있는 이런 조상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살아남지 못했거나 또 살아남았으나 짝을 최근 보니까 네안데르탈인은 아들을 못 낳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유전자를 어떤 유전자를 남겼냐 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따른 심리학, 이게 바로 진화 심리학이라고 말하고, 행동 유전학이라는 것은 이건 어떤 부분이냐면은 어느 정도 유전적인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러나 환경적인 것,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행동 유전학자들은 부모와 자식이나 형제 자매, 사촌 혹은 일란성, 이란성 쌍생아 등 유전과 환경을 어느 정도는 공유하더라. 그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집단, 그런 가족을 관찰해 봤어요. 관찰해 봤더니 어느 만큼 유전적 차이가 인정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다 라고 볼 수 있는 행동 유전학, 진화 심리학하고는 조금 더 다른 그런 부분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성격이라는 것은 앞서 맨 처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유전과 환경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사람의 성격도 형성되고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격이라는 부분을 봤고, 사실 우리가 지금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의심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과연 객관성이 있고 과학적으로 맞을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가장 논란거리가 지능 문제입니다. 그 지능 문제인데 지능 검사를 함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있고, 또 심리적 속성 검사 측정, 이건 또 어떤 부분이 있냐라는 것인데, 자, 맨 처음에 지능 검사나 혹은 또 심리적 속성 검사나 간에 검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점적인 내용 중에서 다른 걸 떠나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어야 됩니다.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지 않은 검사는 검사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검사로 인하여 어떤 사람의 부정행동이랄지 그런 행동을 쉽게 단정 지은다든지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반드시 지능검사를 했든지 성격검사를 했든지 심지어 속성검사를 했든지 간에 그 검사가 갖고 있는 내용 중에서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타당도는 뭐냐면은, 타당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말해요. 타당도는 재려고 하는 것을, 재려고 하는 것을 쟀느냐, 이 문제입니다. 재려고 하는 것을 쟀느냐, 이 문제고, 신뢰도라는 것은 얼마나 정확히 쟀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게 이런 것들이 이제 지능이나 성격이나 어떤 심리 속성이나 이런 부분하고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반의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의 지능을 측정한다, IQ를 측정한다 라고 하면서 뜬금없이 줄자를 들고 와서 아이들 머리 둘레를 잽니다. 일단은 뭐가 맞지 않냐면은 타당도가 맞지 않아요. IQ를 측정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IQ를 측정하는데 줄자로 아이들 머리 둘레를 잰다? 그게 맞겠습니까? IQ 측정을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측정을 봤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말 자체가 IQ를 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타당도가 없다 그래요. 다만 신뢰도는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재봤더니 이 머리 둘레가 큰 사람이 혹은 머리 둘레가 작은 사람이 머리가 좋더라. IQ가 높더라. 라는 결론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래서 신뢰도는 얼마나 정확히 쟀느냐라는 것 때문에 신뢰도는 있을 수는 있다는 것이야. 그러나 타당도가 없기 때문에 그건 검사로서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해요. 타당도는 이 두 관계를 말할 때 타당도는 신뢰도의 충분 조건이고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타당도는 신뢰도의 충분 조건이고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다. 그래서 결론은 타당도가 있다면 100% 신뢰도가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신뢰도가 있어도 타당도는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 왜? 여기는 필요 조건이고 여기는 충분 조건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제대로 갖춰졌을 때 지능이나 또는 성격이나 또 심리 속성이나 그런 검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왔을 때 뭐 IQ랄지 또는 성격이랄지 또 심리적 여러 가지 부분이랄지 인정한다는 것이지. 자, 그럼 구체적으로 지능이나 적성이나 성취도 측정. 물론 이제 지능 같은 경우 여러분들 지능 측정, 뭐 적성 측정, 또 성취도 측정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능 측정 그러면은 스탠퍼드 비뇌 검사.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지능 검사를 이야기할 때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일단 이제 비뇌 검사를 비뇌 검사. 원래 이제 지능은 IQ라 그래가지고 인텔리전스 쿼션트라서 지능 지수. 그래서 IQ는 인텔리전스 쿼션트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맨 밑에 들어간 건 신체 연령분의 정신 연령 곱하기 100 이렇게 말하죠. 신체 연령분의 정신 연령 곱하기 100. 그럼 결론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정신 연령이 높다는 것은 결국 IQ가 높다는 것이야. 그죠? 신체 연령에 비해서 신체도 계속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신체 연령에 비해서 정신 연령이 높다. 그게 IQ가 높은 것이에요. 그럼 어른들은 어쩔까? 어른들은 계속 신체 연령을 먹어가는데.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정신 연령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 되면은 신체 연령 계속 먹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Q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그 타당성이랄지 이런 부분이 결여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Q를 요즘에 이제 아예 연령 집단에서 IQ를 계산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제 편차 점수, 표준 편차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해요. 아예. IQ를 검사할 때는 평균이 100입니다. 평균이 100. 평균이 100으로서 표준 편차를 15로 둡니다. 그 말은 자 85에서 115. 이 사이에 들면은 다 정상입니다. 이건 정상 IQ예요. 혹자는 또 85라 그러니까 85. 그럼 뭡니까? 두 자리 숫자네. 아, 이 두 자리 숫자 창피하게 이것도 정상이다? 검사하면 나옵니다. 85 정상이에요. 85도.
다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 속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정상아라고 한다니까. 이런 정상아인데 학업 성적이 학습이 부진하다. 학업 성적이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학습 부진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또 15. 그러면 70이죠. 70에서 이 사이. 이 사이는 정상은 아닙니다. 이 사이를 경계선아라 그래요. 경계선아. 아주 애매하죠? 경계선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런 경계선아가 학업 성취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럴 때는 학습 지진아라 그럽니다. 이건 학습 지진아야. 그 이하다. 그 이하다. 학습 불가능입니다. 마찬가지요. 130. 그럼 130 그럼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영재라고 그러죠. 영재. 응? 영재. 또 145, 뭐 천재,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에요. 뭐 이건 관계없고 우리 정상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IQ라는 것 자체가 스탠퍼드 비뇌 검사로부터 시작된 이런 내용인데 IQ를 절대시할 수도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개인 지능 검사도 있고 또 집단 지능 검사 한다마는 또 한국판 웩슬러 검사라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주로 이제 그걸 가지고 IQ 검사를 합니다. 방금 제가 말했듯이. 그래서 우리 간혹 이제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그러진 않지만은 대부분 남녀가 사귈 때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같은 동갑내기가 사귄다고 하면은, 동갑내기면 신체 연령 같잖아요? 동갑내기 사귄다 그러면은, 특히 여자아이들 입장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야, 같은 나이의 남녀는, 여자가 정신 연령이 더 높아, 남자보다. 그래서 안 돼. 라고 하거든요. 그건 굉장히 남자를 무시한 발언입니다. 왜? 정신 연령이 높다는 것은 IQ가 높다는 것이라니까. 그럼 같은 나이다 하면 여자가 IQ가 높다 그 말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된 것이에요. 그런 내용 자체는. 또 혹자는 또 어떻게 말합니까? 또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뭐 IQ가 낮다. 응? 또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사회성이 낮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절대 잘못된 편견입니다. 이런 지능 측정이랄지 이런 것을 보면은.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지만은 오늘날에 와서 이 IQ라는 것은 참고의 사항이지 그 IQ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IQ를 절대시하고 특히 그 상담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상담에 있어서 대부분의 그 엄마들의 그런 측정인데, 엄마들의 특징인데 엄마들의 이야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아이는 IQ는 높은데 성적이 별로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 말은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방법은 간단해. 공부를 시키면 되는 것이에요. 또 뭐 거꾸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 IQ는 별로지만 성적이 좋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IQ는 어떤 학업 성취랄지 이런 부분에서 참고할 사항을 대지 IQ가 절대적으로 맞다는 것은 아니다는 것.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엄마들이 아주 조심하고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인구 집단 내에서 아까는 85, 115 이 사이가 평균이에요. 대부분 이 평균에 얼마가 들어가냐면은 보통 한 65에서 70 사이 들어갑니다. 퍼센트로 따지면은 이 정도가 85에서 115, 표준편이 15니까 이 사이에 거의 모든 사람들의 65 내지 70%는 이 사이에 들어간다. 실제 우리가 여러분들 가장 어렵다는 사법시험이나 행정고등고시를 보면은 이 사이에 있는 IQ를 갖고 있는 사람 다 합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머리면 다 된다. 라고 해야지 이 IQ를 가지고 아주 IQ에 목매단다든지 또는 IQ를 절대시한다든지 이건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IQ라는 것은 또 유전이냐 아니면 환경이냐 역시 이것도 반반이에요. 유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환경의 후천적인 노력도 필요한 것이고 또 문화에 따라서 IQ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것. 문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절대적으로 IQ를 신뢰할 수 있다. 신봉할 수 있다. 특히 상담을 함에 있어서 그런 IQ를 가지고 상담을 하려고 든다. 정말 그건 지극히 잘못된 것이고, 또 이제 이 성취도 검사랄지 성취도 검사나 또는 적성 검사나, 물론 이제 적성 검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도 하죠. 2학년 올라가면서 문과 이과를 나눌 때 적성 검사를 합니다. 물론 적성 검사도 100%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적성 검사. 그러나 어느 정도의 그 성격, 적성 검사의 성격을 인정해 주자라는 것이고, 성격 검사에 보면 또 로르샤흐 잉크 반점, 특히 이제 로르샤흐 잉크 반점 같은 경우는 정서 검사를 할 때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그 잉크 반점이라 해서 종이를 안에다 집어넣고 종이를 가지고 서로 그 심리치료를 이렇할 때 쓰는 것, 대칭적인 10개 대칭 잉크 반점을 보고 성격 검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투사 검사도 있어요. 투사 검사 같은 경우는 어떤 뒤에 이제 주제 통각 검사라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그 성취 동기, 특히 성취 동기, 이게 로르샤흐 잉크 반점 검사 그러면은 어떤 개인의 정서, 사고, 현실 지각, 대인 관계 이런 부분을 본다면 TAT 주제 통각 검사, 이제 주제 통각 검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성취 동기 대표입니다. 갈등 컴플렉스의 성취 동기 그런 걸 나타낸 것이고, 또 하나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또 심리 상담을 함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동양에서 정말 제가 볼 때는 되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이 상담을 함에 있어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인데, 혈액형입니다. 혈액형으로 성격 유형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100%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혈액형이라는 것 자체는 그 어떤 피의 유전자적인 측면이지 그 피가 성격을 만든 건 아니에요. 이 혈액형을 가지고 성격을 가늠하고 성격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특히 일본인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맞지 않다라고 보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성격을 혈액형으로 해서 나눠놓은 그런 책이 있어요. 책에 보면은 그 내용적으로 보자면 저는 A형이 맞습니다. 그럼 저는 O형이에요. 맞지 않습니다. 절대 맞지 않다는 것. 그런 것을 이제 버냄 현상이라고 그래요. 버냄 현상.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자꾸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오늘의 운세. 그래가지고 오늘의 신문에 오늘의 운세 보고 동으로 가지 말으면 안 간 사람 있다든지. 나는 꼭 세차만 하면 비가 오더라. 그냥 비 오기 앞날 세차했어요. 그런 걸 번외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가지고 상담을 할 때 성격을 규정한다든지 큰 낭패를 봅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검사 윤리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 그러잖아요. 그 검사 자체가 정말 올바르게 쓰일 수 있는 검사냐, 아까 말한 타당도나 또 신뢰도가 맞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검사 결과랄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제공돼야 되고 또 윤리 도덕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 이런 검사가 어떤 제대로 된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든지 또 쓰임에 있어서 잘못 쓰인다든지 이럴 때는 검사의 윤리성에 크나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특히 뭐 IQ 검사를 가지고 영재 교육을 함에 있어서 뭐 선발에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이건 검사 윤리 맞지 않아요. 이런 것들도 특히 이제 심리 상담을 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성격이라는 부분을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각 성격을 비롯해서 지능이랄지 이런 심리 속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갖춰야 할 내용들, 또 IQ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성격은 또 검사 윤리랄지 이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